남편의 죽음에 내가 누명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최악의 기분입니다. 이 사람은 멜리사 옥슬리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기 5시간 전 멜리사는 남편 벤과 6살 된 의붓딸 엘리사와 함께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멜리사는 결혼식 날 벤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처음으로 갖게 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21일 새벽 3시 30분의 상황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벤 옥슬리는 침대에서 머리에 산탄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아내 멜리사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건요. 누가 그 사람을 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녀가 남편을 죽였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멜리사는 무죄입니다. 벤 옥슬리 살인의 진실은 한 명의 영리한 6살 소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은 엄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네바다주 민덴 마을입니다. 32세의 벤 옥슬리는 갓 이혼한 싱글 아빠입니다. 그는 씁쓸한 이혼 후 삶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딸 엘리사의 공동 양육권을 얻은 후 3살 된 딸을 키우는데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둘은 다른 어떤 부녀보다 특별한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어디든 데려갔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행사에도 함께 가서 둘은 버터플라이 키서즈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그는 정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엘리사뿐이었습니다. 그의 최우선은 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엇보다 저를 사랑했다고 말했고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후 벤은 다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멜리사라는 여자를 만났고 거의 즉시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둘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둘이 마침내 만나기로 했을 때 싱글 데디인 그는 첫 데이트에 엘리사를 데려갔습니다. 엘리사의 승낙이 그에겐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데이트 때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빠랑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를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멜리사는 첫 데이트에서 엘리사가 보인 거부감에 놀랐지만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밝은 아이인 엘리사에게 푹 빠졌습니다. 아이의 귀여운 질투심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벤과 멜리사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셋은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006년 9월 17일 젊은 커플이 연애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혼합니다. 물론 이제 4살이 된 작은 꽃소녀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세리머니도 준비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 멜리사는 엘리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목에 팔찌를 채워줍니다. 팔찌에는 서로를 항상 사랑하고 가족으로서 곁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애한테 내가 항상 내 딸처럼 사랑할 거라고 말했어요. 결혼 직후 벤과 멜리사는 딸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벤의 전 부인인 돈과 양육권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벤의 딸과 멜리사의 10대 남동생 크레이그가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이날부터 엘리사에겐 새 엄마가 생겼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2월 21일 행복한 결혼식이 있은 지 2년 후입니다. 새벽 3시 30분경 네바다 경찰서에 충격적인 911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911입니다. 신고자 위치는 어디예요? 자고 있었어요. 남편을 깨우려고 불을 켰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911에 전화를 건 사람은 새엄마인 멜리사 옥슬리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막 깨어났고 남편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피범벅이었습니다. 신고 접수자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신속히 경찰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쐈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이 어디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제 딸이요. 딸이랑 같이 방에 있어요. 알겠죠? 6살 엘리사는
충격에 빠져 새엄마에게 아빠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엘리사를 꼭 붙잡고 거절합니다. 아빠 보러 가고 싶어. 아빠 보러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안 된다고. 아빠 보러 갈 수 없다고요. 갑자기 새엄마는 방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침입자가 아직 집안에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급히 상황을 접수자에게 알립니다. 누군가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통화하는 동안 동료가 출동 지시하고 있어요. 즉시 코드 3을 호출해서 사이렌 울리면서 현장에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들은 비어있는 현관으로 다가갑니다. 온통 어둠뿐이고 불은 다 꺼져 있어요. 들리는 건 섬뜩한 정적뿐이에요. 그때 생각했어요. 시신을 보게 될까 아니면 총을 겨눈 누군가와 마주치게 될까? 경찰은 조용히 집안을 수색하며 첫 번째 침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어두운 형체가 보입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소리쳤어요. 보안관입니다. 손 보여요. 몇 번이고 외쳤는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한테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이불 속에서 나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두 손을 번쩍 든 채 일어납니다. 당황한 그는 총을 겨눈 경찰에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크레이그예요. 17세인 그는 멜리사의 남동생으로 당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다시 복도로 향했어요. 거기서 멜리사를 봤어요. 멜리사는 서 있었고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엔 충격이 가득했어요. 멜리사는 복도에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손에는 의붓다를 붙잡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집안을 수색하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벤 옥슬리의 시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머리에 산탄총 상처가 있는 게 보였어요. 초기 조사 때 보니까 그는 자고 있을 때 살해된 것 같았어요.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깨진 창문도 부서진 문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집에 살던 사람 멜리사나 그녀의 남동생 크레이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엘리사는 새엄마와 격리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6살의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빠, 가장 친한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벤의 살해범을 밝혀내기 위해 의심은 크레이그에게로 집중됩니다. 경찰이 그의 침대 옆에서 산탄총 탄피 2개를 발견했을 때 그 탄약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오리 사냥 장비를 갖춘 열렬한 사냥꾼이었고 총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벤 옥슬리가 산탄총에 맞아 살해됐어요. 매우 수상했죠. 하지만 침대 옆에 놓인 산탄총 탄피 2개에도 불구하고 크레이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젯밤엔 정말 피곤했어요. 깊이 잠들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네, 문이 다 닫혀 있었거든요. 벤을 죽였어요? 난 아니에요. 수사관들은 크레이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을 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장대로 살인 당시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의 초점이 바뀝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멜리사에게로 향합니다. 왜요? 누군가 그 사람을 쐈는데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몰라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알기도 하지만 전 정말 몰라요. 최악의 기분이에요. 남편 죽음에 내가 누명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피가 묻은 그녀를 보면 본능적으로 의심이 가죠. 하지만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진실을 알고 싶지만 이게 정말 진실일까요? 누군가 살해당한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멜리사는 곧바로 주요 용의자가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그녀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체포할 증거도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누구를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몰랐던 사실은 살인이 일어난 방 옆에서 작은 소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서 일어난 중요한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크레이그를 범행 현장에 연결할 물적 증거도 없고 멜리사가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도 없어 경찰은 두 용의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벤이 남긴 4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발견합니다. 그가 사망하면 전액 멜리사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멜리사는 보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정적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벤의 가족은 멜리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였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마을 전체가 새로 남편을 잃은 이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어떻게 살인 혐의를 피했는지에 대한 각자의 추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용의자였어요. 그녀는 아내였고요.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녀만 총에 맞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는 엘리사를 친엄마이자 벤의 전 부인에게 보내기로 판결합니다. 엘리사는 거의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맡겨졌고 이제 친엄마인 돈과 돈의 새 남자친구 제임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친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음에도 어린 소녀는 새엄마 멜리사를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6살의 그녀는 갑작스러운 슬픔과 아빠를 잃은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그녀의 아빠는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그녀를 돌보고 지지해 주었으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딸이었어요. 엘리사는 그의 전부였죠. 그는 항상 밝고 재미있고 다정한 아빠였어요. 엘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원하는 건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멜리사와 떨어져 새로운 집에 살게 된 그녀는 새엄마를 향한 소문과 비난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빠를 죽인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엄마인 돈은 멜리사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새엄마가 그날 밤 아빠를 죽인 것 같다고요. 네, 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6살 소녀만이 멜리사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비록 둘은 서로 격리된 상태였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엘리사는 자신이 경험한 사랑과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이 진짜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수사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벤의 6살 된 딸 엘리사가 목격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현관문에서 삐걱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가봤는데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만 알았어요.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엘리사의 증언은 멜리사에 대한 형사들의 이론에 충격을 줍니다. 형사들은 이제 벤과 갈등이 있었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진범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 외에는 그를 죽이고 싶어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벤이 죽은 후 돈은 마침내 전 남편에게서 딸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이혼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 돈은 형사들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곧 형사들은 돈이 딸이 바라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돈은 딸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녀의 아이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형사들은 돈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수감과 출소를 반복한 긴 전력을 밝혀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 당시 벤에게 엘리사의 양육권을 빼앗긴 정확한 이유였습니다. 벤과 돈 사이의 양육권 분쟁은 돈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녀는 그걸 아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죠. 아빠와 새엄마와의 행복한 가정과는 달리 이제 엘리사는 엄마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 경범죄, 방임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돈을 불러 조사합니다.
그녀가 벤의 살인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살인 사건 당일 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고 그게 그녀가 아는 전부였어요. 누가 집에 있었어요? 제 아들 데본이랑 제임스요. 제임스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에요. 걔는 거기 자주 와요. 새벽 4시 30분인데 누가 깨어 있었어요? 제임스가 저랑 같이 깨어 있었어요. 그 애가 자꾸 저보고 자라고 했어요. 제임스랑 사귀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정말 친한 친구예요. 돈이 형사들에게 제임스 맨린이 자신의 새 친구라고 말하자 형사들은 곧 그가 수감과 출소를 반복한 긴 전과를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최근 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벤이 살해당한 그날 밤 그는 돈과 집에서 영화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들리지만 형사들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우린 제임스 맨린과 돈 옥슬리를 수사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뭔가 관련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이제 제임스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형사들과 마주 앉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벤 옥슬리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내가 벤을 죽였냐고요? 아니요. 벤을 누가 죽였는지 아냐고요? 아니요. 돈이 벤을 죽였어요? 아니요. 이 살인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아니요. 너랑 돈이 제임스 죽음을 계획하는 데 관련됐어요? 아니요. 내 눈을 보고 말하잖아요. 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물적 증거도 없고 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둘은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임스나 돈이 벤 옥슬리의 살인에 연루됐다면 6살 엘리사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멜리사는 새엄마로서 엘리사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찰은 손이 묶여 있습니다. 돈과 제임스를 체포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녀를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친엄마의 양육권에 남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경찰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했고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다음 수단으로 감시를 선택합니다. 우린 노출 감시를 시작했어요. 그들을 따라다녔고 우리가 따라다닌다는 걸 알게 했죠. 우린 그들이 우리가 따라오는 걸 보길 원했어요. 그들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활동 중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압박을 가했죠. 돈과 제임스 매틀링을 조사하면서 둘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부인했지만요. 그걸 왜 숨겼을까요? 초기 조사에서 둘은 집을 떠난 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시 영상을 입수했죠. 제임스가 살인 당일 아침에 편의점에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죠. 처음엔 집을 떠난 적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살인 당일 새벽에 밖에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뭐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요? 첫 조사에서요. 그날 밤 집 밖에 나갔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화만 봤고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둘러댔잖아요.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중에 감시 영상을 통해 넌 세븐일레븐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진술에서 허점이 보였죠. 그래서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좋아, 거짓말을 했다면 또 뭐가 사실이 아닐까. 하지만 감시 영상으로 제임스가 살인 당일 밤 자신과 돈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구를 체포할 만큼 충분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다른 증거는 멜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의붓딸과 다시 함께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음 방향을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에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돈의 10대 아들이자 엘리사의 이복 오빠인 데빈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걸어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곧 밝히려는 진실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인 전날 밤 엄마의 집에서 본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계속 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데빈은 그날 밤 돈이 화를 내며 소리친 것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돈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벤을 징후했고 양육비를 내게 만든 것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빼앗아간 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가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죽여줄게. 말만 하면 내가 죽여줄게.
그녀는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데빈의 증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갑자기 돈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 제임스마저 그녀를 등지며 거짓말, 범행 동기, 그리고 벤 살인의 진짜 배우가 돈이라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항상 벤에 대해 화내고 소리쳤어요. 내가 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처리하지 말고 죽여라고 했어요. 벤을 죽이라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녀는 그래라고 했어요. 벤이 사라지면 돈은 월 $200의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엘리사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빈과 제임스의 증언으로 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작은 균열이 아니라 커다란 허점이 되었습니다. 돈이 자신을 계속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임스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진술합니다. 그는 2008년 2월 21일 밤 자신과 돈이 옥슬리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돈이 열린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 문은 엘리사 방이었죠. 거의 안방에 다 왔는데 뒤돌아보니 돈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잠에서 깼는데 삐걱 소리가 들려서 무서웠어요. 소리를 듣고 내려다봤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엘리사 방에 서 있던 그 어두운 무서운 실루엣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엄마 돈이었어요. 돈이 오스틴도 죽여달라고 했고 난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 순간 제임스는 결심합니다. 산탄총이 그의 손에 무겁게 쥐어져 있고 안방에 서서 두 발의 탄환을 장전합니다. 밖에서는 돈이 서둘러 차 시동을 걸고 엔진이 울리며 빠르게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산탄총을 들어 벤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얼마 동안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일어났어요. 그가 움찔했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벤을 쐈어요. 벤을 죽였어요. 그 다음 그는 멜리사를 겨눴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걸려 있었고 또 다른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이 그를 덮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발포하지 않은 채 총을 내리고 돌아서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발걸음 소리는 차를 향해 서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멜리사와 6살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임스의 자백은 돈에 대한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경찰은 엘리사가 줄곧 아빠의 살해범들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6살 소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멜리사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걸 알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멜리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날 밤 본 어두운 형체에 대해 말했고 그 형체는 아빠 살인의 배우였으며 다름 아닌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돈과 제임스를 체포한 후 엘리사는 마침내 사랑하는 새엄마와 재회합니다. 수사 내내 멜리사는 의붓딸을 위해 싸웠고 엘리사도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족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함께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빠를 잃은 큰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4년 후 2012년 1월 31일 새엄마와 딸은 마침내 벤의 살인범인 제임스와 돈의 재판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10살이 된 엘리사는 법정에 앉아 재판을 지켜봅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4년 동안 그녀가 받은 상처는 깊고 치유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엘리사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행히도 훌륭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새엄마 멜리사는 증인석에 서서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긴 남자와 맞섭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앗아간 제임스를 상대로 증언합니다. 내게 준 정신적 상처는 거의 견딜 수 없어요. 엘리사에게는 넌 그녀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엘리사의 이복 오빠이자 돈의 아들인 데본도 증인석에 서서 엄마가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재확인합니다. 체포된 후 4년이 지난 동안 데본은 엄마의 집을 떠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그는 용감하게 엄마를 상대로 증언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엄마의 방임과 중독으로 인해 자신과 동생들이 자란 끔찍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의 엘리사에 대한 친고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여러 혐의로 공식적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 혐의에는 보호관찰 위반, 음주운전, 가정폭력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실제로 쏜 사람이 제임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돈에 대한 증거는 주로 범행 계획과 조작에 대한 주장에 그쳤고 사건은 간접 증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제임스를 상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살인 혐의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처음의 계획을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제임스는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마침내 벤 옥슬리는 정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영원히 감옥으로 이송되려는 순간 엘리사가 뜻밖의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과 1대1로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어요. 눈물과 슬픔, 아빠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10살 이 엘리사는 아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이겨내고도 오직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자신이 겪은 비극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새엄마 멜리사의 사랑과 지도로 둘은 진정한 엄마와 딸로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에는 돈의 또 다른 딸이자 엘리사의 이복 동생인 브랜디도 포함되었습니다. 브랜디는 엄마의 수감 후 고아가 되었습니다. 멜리사는 브랜디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자신과 엘리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브랜디를 엘리사를 맞이했을 때처럼 받아들였고 두 소녀에게 사랑과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족이에요. 그게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엘리사를 다시 완전히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멜리사와 그녀의 두 딸이 새로운 가족으로 적응하면서 그들은 2008년 2월 21일의 사건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 살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벤과의 추억만 생각하려고 해요. 매일 집에 돌아오면 느끼는 그 안정감, 사랑, 그리고 미소가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남긴 유산, 그가 베풀었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둘은 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셋이 느꼈던 행복과 유대감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이 그리워요.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그 기억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식 날 멜리사는 벤과 엘리사와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